어머니, 제 돈 훔쳐서 산 그 명품 원피스 참 잘 어울리시네요? 화려한 생일상 앞에 앉아 고결한 척 위선을 떨던 박 여사와 실직 사실을 숨긴 채 매일 PC방으로 출근하던 남편. 상준하려한 생일 케이크 앞에서 박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이 가족의 추악한 민낯을 단번에 박살낼 5개의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실직 사실을 숨기고 매일 PC방으로 출근한 무능한 남편과 며느리 카드를 몰래 훔쳐 사치 잔치를 벌인 뻔뻔한 시어머니. 모든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그들의 더러운 비밀이 담긴 증거들을 식탁 위에 차례대로 펼쳐놓았습니다. 제 친정을 수준 낮다며 비웃던 시어머니의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파티장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하고도 강렬한 쾌감을 맛봤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할 마지막 서류만이 제 손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새벽 6시 나는 청소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 주 내내 야근을 하고 어젯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는데 고작 6시간도 못 잔 상태였죠. 눈꺼풀이 무거워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떠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박 여사는 하얀 면장갑을 낀 손으로 내 침대 옆 협탁을 문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장갑에 먼지가 묻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협탁을 봤습니다. 먼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티끌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 장갑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친정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왔어? 이러니까 집안이 안 풀리는 거야. 기도를 해야 해, 기도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더 길어질 뿐이니까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내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청소기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복도에서 끊임없이 청소기를 밀어대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침대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집에 오면 쉬기는커녕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1시간 뒤 나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준 오빠의 자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화점 정육 코너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우 등심이었죠. 내 자리에는 김치와 시래기 나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기 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고기, 내가 벌어온 돈으로 이 집 기운이 얼마나 나빠졌는데. 여자가 밖에서 돈 벌면 집안 복이 달아나는 거 몰라?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박 여사는 프라이팬에 등심을 올리며 지글지글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죠. 상준이 일어났네. 우리 아들 어서 와서 먹어. 34살 상준 오빠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어요. 박 여사가 정성스럽게 구운 스테이크가 그의 접시에 올려졌습니다. 나는 시래기 나물을 입에 넣었어요. 3일은 된 것 같았습니다. 쉰내가 났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먹어요? 음식을 남기면 복이 없어지는 거 몰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 나무를 억지로 삼켰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명품 가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 가방은 아버지가 내 첫 승진을 축하하며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어디 있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요. 박 여사는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동네 바자회에 기부했어. 5,000원 받았는데 괜찮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5,000원에? 그게 제 아버지가 주신 건데요. 아이고, 뭘 그렇게 난리야. 사치스러운 물건이 집에 있으면 망조가 든다고 했잖아. 나쁜 기운이 도는 물건은 빨리 내보내야 해. 박 여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건 제 물건이에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허락?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무슨 허락을 받아?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준 오빠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을 박 여사가 5,00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일까요? 나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원래는 야근 예정이었지만 클라이언트 미팅이 취소되면서 칼퇴할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박 여사와 상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하려다가 그들의 대화 내용에 발이 멈췄어요. 엄마, 이번 달 것도 여기 있어. 지영이한테 받은 생활비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상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현관과 거실 사이 복도에 조용히 서서 숨을 죽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참 기특해. 이 돈으로 엄마가 개모임에서 또 1등하고 올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생활비로 준 돈을 상준이 박 여사에게 넘기고 있었다니. 엄마, 근데 지영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 그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맨날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관심도 없잖아. 박 여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죠. 그나저나 상준아,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응, 엄마. 걱정 마. 상준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거든요.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다시 열고 큰 소리로 닫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상준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둘 다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상준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시장하네요.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전부였죠. 나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혼자 저녁을 먹는 동안 박 여사와 상주는 거실에서 웃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11시 상준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상준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요즘 상준은 회식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자랑도 없었죠. 나는 상준의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어요. 지영아, 상준이 형은 석 달 전에 권고사직 당했어. 몰랐어?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5번도 넘게 읽었어요. 석 달 전이라니. 그럼 상준은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상준도 넥타이를 매며 가방을 들었어요. 먼저 갈게. 상준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3분쯤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어요. 상준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뒤를 따랐죠. 그런데 상준은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출구로 나갔어요. 나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상준은 역 근처 PC방 건물로 들어갔어요. 나는 PC방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는 핸드폰으로 회사에 오전 반차를 신청한 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2시 나는 다시 그 PC방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들 사이로 상준이 보였어요. 그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죠. 나는 그의 뒤에 서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게임 화면이었어요. 상준은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불렀습니다. 상준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아, 너 회사는? 나도 궁금한데. 여보 회사는? 나는 최대한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준은 입을 벙긋거리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나 석 달 전에 잘렸어. 알아. 다 알아. 나는 돌아서서 PC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상준이 뭐라고 외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상준은 나를 속였어요. 박 여사도 아마 알고 있었겠죠. 둘이 짜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박 여사가 거실에 친구 3명을 불러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과일과 떡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 며느리 왔네. 거기 서 있지 말고 어서 차 좀 내와. 박 여사가 턱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릎 꿇고 올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서 안 해? 어른들 앞인데. 나는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실에서 박 여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3장 전 마이너스 폭발하는 진실과 철저하게 준비된 복수.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840만 원. 명품 매장에서 결제됐다고 나와 있었죠.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840만 원이라니. 나는 이번 달에 그런 큰 돈을 쓴 적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보석가게. 모두 내가 간 적 없는 곳들이었죠. 총액을 계산하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500만 원. 내가 모르는 사이에 3,5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나는 지갑을 뒤졌어요. 카드가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있었는데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 여사 방문 앞에 섰죠.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 여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어요. 화장대 위에 명품 가방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새 제품이었죠. 옷장을 열자 택이 달린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내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나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죠. 박 여사가 뒤척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뭐든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나에게 욕할 때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했어요. 상준이 거짓말할 때마다 메모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출력하고 통장 내역을 정리했죠. 2주일 뒤 나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를 확인했어요. 이 집은 원래 상준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상준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제가 5천만 원을 대신 갚았어요. 그 대가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었죠. 나는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단독 소유주 김지영.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박 여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 며느리 친정에서 보낸 보약? 그런 거 먹으면 탈나. 수준 낮은 집안 약은 독이나 마찬가지야. 박 여사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쓰레기통을 열자 어머니가 보내주신 홍삼 세트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홍삼을 사셨어요. 나는 쓰레기통 뚜껑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 27일. 박 여사의 생일은 12월 3일이었어요. 일주일 뒤였죠. 나는 공책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가 친척을 초대할 것, 생일상을 차려줄 것,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할 것.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볼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섞인 떨림이었죠.
다음 날부터 나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조촐하게 모시려고요. 꼭 오세요. 친척들은 모두 온다고 했어요. 박 여사의 동생 내외, 조카들, 상준의 사촌들까지 15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는 신이 났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준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죠. 나는 매일 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준의 해고 통지서 사본, PC방 출입사진, 카드 명세서, 박 여사의 폭언 녹음 파일, 집 등기부 등본. 모든 것을 하얀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12월 2일 밤 나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봉투는 5개였어요. 각각 번호를 매겼습니다. 1, 2, 3, 4, 5. 상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뭐 준비했어? 네, 걱정 마세요. 제대로 준비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준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박 여사는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박 여사의 동생 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조카들과 상준의 사촌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을 차렸네.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6시 모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 나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건배할까요? 상준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외쳤습니다.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자르고 선물 받을까? 나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초를 켜고 불을 껐습니다. 촛불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 여사가 초를 불었습니다. 다시 불을 켰어요. 나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5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 그래. 뭔데? 박 여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제 남편 상준 씨에 대한 선물입니다. 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여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권고사직 통지서. 박미숙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준이 3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매일 양복 입고 나가서 PC방에서 게임만 했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봉투에서 PC방 출입 사진을 꺼내 돌렸어요. 상준이 게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상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2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자 카드 명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3,500만 원? 이게 다 뭐야? 박미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명품을 사신 내역이에요. 백화점, 보석가게, 명품관. 석 달 동안 3,500만 원을 쓰셨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영수증도 있고요. 시어머니 방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들, 새 옷들, 모든 게 증거였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가 생활비로 준 돈을 상준 씨가 매달 시어머니께 넘겼어요. 200만 원씩 석 달 동안 600만 원이요. 언니, 이게 정말이야? 박미숙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는 네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친정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왔어? 이러니까 집안이 안 풀리는 거야. 수준 낮은 집안 약은 독이나 마찬가지야. 친척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저를 무시하셨죠? 제 친정을 깔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가방을 5천 원에 팔아버리시고.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이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나는 서류를 박 여사 앞에 펼쳤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1년 전 상준 씨가 사업 실패로 5천만 원 빚졌을 때 제가 갚았어요. 그 대가로 명의를 바꿨죠. 박 여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과는 못 산다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저도 더 이상 수준 차이 나는 분들과 살 수 없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감히. 박 여사가 쓰러지는 척 의자에서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안 통해요. 나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가져와 박 여사에게 끼얹었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상준이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상준이 아파하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이혼 소장은 내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횡령한 돈 전부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코트를 걸쳤어요. 내일 10시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박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깨끗한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준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시까지 와주세요. 짐을 빼야 해요. 나는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 여사와 상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상준이 일어서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할 얘기 없어요. 10시까지 나가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용서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을 훔치고 제 카드를 도용한 사람이 용서를 바라요? 박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아니 지영 씨.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박 여사님.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 여사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과도 받지 않을 겁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저기 두 분 짐 전부 복도로 옮겨주세요.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의 방과 상준의 짐을 가리켰어요. 뭐야? 우리 짐을 왜?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여사가 직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까요? 불법 침입으로요. 박 여사의 손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모든 짐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가방, 신발. 박 여사와 상준의 흔적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11시까지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어요. 나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박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먼지 냄새, 박 여사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나갔습니다. 오후 1시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나는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박 여사와 상준은 떠났습니다. 집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조용했어요. 청소기 소리도, 박 여사의 잔소리도, 상준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울지 마, 우리 딸. 엄마가 어제 박 여사 동생한테 전화 받았어. 다 들었어.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영아.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꺼내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새 가구 사기, 벽지 바꾸기, 커튼 새로 달기, 내가 좋아하는 그림 걸기. 하나씩 적다 보니 리스트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죠. 저녁 6시 나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박 여사가 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메뉴였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재즈였습니다.
박 여사는 시끄럽다고 늘 끄라고 했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해지는 게 기분 좋았어요.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김지영으로서의 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레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